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죠. 이 비로 건조주의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마른 가정생활에 이 비 같은 단비 같은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저 2.47%로 떨어집니다.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06에서 0.17%포인트 내립니다. 안 좋은 세계 경기에 코로나19까지 당분간 초저금리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담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62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장 후 2시간 남짓한 시간에 4천억 원 넘게 대규모 순매수에 나선 건데요. 덕분에 코스피 지수도 단숨에 1920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2달 전인가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가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컴백하셨네요. 오늘의 담비만큼이나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안구, 수다. 오늘 트렌드 수다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윤덕환 이사,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거는 하셨고요. 네. 네. 개표 방송은 몇 시까지 보셨어요? 저는 한 3시? 제가 이 게스트분들한테 어제부터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최고 오래 보신. 그러고서 방송하셨어요? 5시 50분에 일어났어요. 왜요? 방송하시느라? 아침 라디오가 또 향이 있고. 그렇군요. 자, 우리 저는 1시 반. 1시 반. 네. 총선 결과를 좀 두 분과 오늘 트렌드 관점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총평을 들어보죠.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네. 저는 사실 이게 2시 반까지 봤는데 5시 50분에 일어나서 6시에 보니까 뒤집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초접전 지역이 많았군요. 네, 박빙의 승부가 상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이겼다,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박빙의 승비라는 건 결국 진 쪽에서도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 분들을 어떻게 또 수용하고 아우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압승이라고 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부담승이다. 아유,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당직자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책무감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정책을 포함을 해서 과연 국민들이 원하시고 또 이제 수용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이제 만족시킬 것인가 이게 참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힘을 많이 갖게 됐다는 건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얘기니까요. 자, 우리 윤덕환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설마가 현실화된 선거. 과거의 경험으로 이제 현재를 설명할 수 없는 첫 선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연속된 선거에서 이렇게 이긴 적도 없었고 4번을 이겼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 흥미로운 거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나오는 결과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설마 이렇게 되겠어? 라고 이제 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아침에 5시 한 40분쯤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보고. 그러니까 저 1시쯤 볼 때랑 또 달라져가지고. 네. 아, 그랬군요. 사실은 저는 좀 일찍 잤어요. 왜냐면 저도 보도 채널에 몇 년 있으면서 이 선거를 많이 치렀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무 소용을 없다는 걸 알아서 일찌감치 저는 자서 결론만 봤는데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었군요. 근데 후보 개개인은 그럴지 몰라도 사실 압승을 한 거잖아요. 여당이. 네. 근데 여당 압승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셨던 거군요. 이사님은. 네. 그러면은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의미? 있다면요. 그 여당 압승이 갖고 있는 의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의 전혀 다른 경험 때문이었다 했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19입니까 그러면?
뒤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뭐 어쨌든 정치가 기본적으로 생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높은 투표율도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만 2016년도 이후에는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게 이 코로나19 라고 하는 정부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구나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은 이제 정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굉장히 신실한 독실한 카톨릭 신자여가지고 거의 성당에서만 생활을 하시던 정치는 그저 스펙 좋은 분들을 뽑는 정도로만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다가 이분이 평소에 불안감이 좀 높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정부의 방역이나 실제 전화해보고 대처하는 걸 보고 이 시스템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갖게 됐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어떤 효능감이라든지 정치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람들이 각성하게 돼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 거랑 직접적 관련이 있어 보여요. 사실 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건 if였어.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판세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다 예상을 했고 그런데 좀 그때 이제 신천지를 포함해가지고 일부 쪽에서 확산이 되니까 네. 좀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소소하게 이제 전염이 됐기 때문에 뭐 괜찮겠다 했는데 확 퍼지니까 이때 좀 우울하게 뭐 판세를 전망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일부에서 지역주의가 다시 뭐 강고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판세를 갈랐다고 봐요. 근데 서울과 수도권 등 도시 지역에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심리적인 의식이 전혀 달랐어요. 네. 도심 지역에 특히 밀집 공간이기 때문에 전염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실제로 통계도 그렇게 데이터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꾸로 방역을 잘 했기 때문에 유권자가 많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정도 더 많이 앞서게 됐다라는 것이고 지역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이제 서울이라든지 뭐 경기도 그리고 세종 그리고 이제 아산 천안 등은 다 민주당 쪽으로 줬거든요. 거기가 다 좀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많았던 곳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도시적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그렇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을 못 느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선거에 중요하다는 건 뭐 우리 모두 알고 있었고 꼭 이번 선거만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실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여기는 또 미래통합당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네. 투표구를 잘못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약간 그럼 소중한 한 표를 못 하셨어요? 아니에요. 일찍 갔어요. 아침 다행이네요. 5시 50분에 가가지고 저는 일찍 간 줄 알았는데 도착하니까 6시 2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미 많이 서서 계세요. 왜냐하면 1m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길게 서시는데 그래서 투표구도 약간 늘렸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었어요. 원래 거기서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들도 다 거기서 해가지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곳에 하나 마련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곳을 옮기다 보니까 좀 약간 독특한 현상을 봤는데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짜증을 부리고 굉장히 그런 다른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결집을 많이 하신 거예요. 어르신들만요? 예, 예를 들면은 그리고 뭐 대구 경북 말씀하셨는데 그쪽 지역도 사실은 결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 발언을 했거든요. 그게 또 뭉치게 만든 일정 정도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했지만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기감 때문에 똘똘 뭉쳤다. 그래서 박빙 지역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코로나19를 통해 정치적 영역의 그 실효성을 많은 유권자들이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당이라든지 지역적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근데 아마 전자 쪽이 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정치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사실은 40대가 굉장히 많은 유권자였다 그래요. 40대가 70년대생이고 이른바 X세대입니다. X세대가 또 우리나라에 바라보는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 투표 결과하고 좀 연관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그 40대라고 정확하게 2020년 기준으로 그 40세부터 만 49세까지는 80년생부터 71년생까지입니다. 네. 근데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
사실은 그 97년도부터 있었던 IMF 구제금융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 97년, 98년에 있던 IMF 구제금융 시절이라는 게 이 세대, 40대 세대한테 어떤 경험을 주냐면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게 40년대생, 산업화 세대를 은퇴시켰어요. 그때. 그리고 70년대생 이후 세대를 그 채로 신규 취업 시장을 막았습니다. 이 경험이. 근데 누구를 그러면 가장 강력한 수혜자로 뒀냐? 60년대생들을 가장 강력한 수혜자로 뒀어요. 이 경험이. 요 내용이 이제 불평등 세대를 쓴 그 이철승 교수 책에 나오는데 네. 60년대 그때가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회사에서 정리 해고를 해야 되면 가장 일 잘하는 층만 남겨놓고 그렇죠.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 많은 40년대생들은 나가고 너무 어린 친구들은 뽑지 않고 중간 가장 간부 정도 일을 잘할 수 있고 효율성이 높은 세대가 살아남았는데 그게 이른바 이제 86세대가 그 수혜를 가장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40대 지금의 40대들은 일상적인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있어요. 네. 불안감들을 가지고 이후에 소비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왔는데 공교롭게 98년도 IMF를 그 가장 빨리 헤쳐나갔던 정부가 김대중 정부였기 때문에 실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해본 적이 있죠. 진보 정권에 그러니까 있어서 물론 IMF를 헤쳐나가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그 영화 국가부도의 날인가 거기 보니까 이제 논쟁이 많은데 그건 이제 다른 논제로 빼더라도 그 강렬한 경험들이 실제로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한 상당한 경험들을 가지게 된 걸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 정책의 문제들은 실제 문제 해결 능력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X세대 하면 사실 문화적인 수혜라든지 압구정 정동에 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러나요? 뭐죠? 바람 부는 날은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죠. 죄송합니다. 압구정동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 역시 아이를 키우시니까 제가 요즘 어떤 관점에서 힘들어요. 제때 힘들어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X세대에는 이런 문화적 요인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은 X세대가 진보 정권의 문제 해결을 직접 느낀 세대다. 아마 이게 정치적인 진보 정권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미쳤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 기존의 이전 세대, 그러니까 80년대 학번 세대하고 90년대 학번 세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물론 경계선상에 뭐 70년 세대에 끼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요. 근데 사실 정치적 아젠다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세대는 정치 세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그 이후 세대는 그런 게 조금 약간 덜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이 좀 드러나서 문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 이렇게 엄밀하게 나누기는 좀 그렇죠. 어려운 점이 네, 있죠. 네, 근데 네.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졸업할 시즌에 뭐 저희 학번도 마찬가지지만 취직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뽑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뭐 진짜 닥치는 대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가 하나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그렇게 어쨌든 간에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감내해가지고 자기는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때 뭐 국가부도에도 날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막 울먹이면서 앞으로 모진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였어요. 그때 이후로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확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IMF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를 취직을 했을 때 저희 학번들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 문제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은 더 많이 심화됐지만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때는 중요했던 게 뭐냐면 비정규직 생활을 하면 정규직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고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0대 같은 경우는 이 양쪽을 다 경험을 한 그런 상황이죠. IT나 또 뭐 아날로그 어떤 정서들을. 그래서 그 두 개를 잘만 하면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양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좀 낀 세대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측면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50대들, 뭐 86세대들로 우리가 주로 말하는 학생운동을 했고 본인들이 민주화 운동에
다들 크거나 작거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50대, 60대 기성세대들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의 50대들은 예전에 50대랑 정치적 배경도 다르고 역사성도 다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좀 진보 정권에 표를 많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변화된 50대. 그럼요.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50대가 약간 전형화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60년대 후반생들은 학생운동의 경험들이 강렬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50대에 편입이 되면서 50대는 진보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균형 있게 나와요.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소비랑 조금 관련돼 가지고 원래 질문이 있었으니까. 네. 소비랑 또 연결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면 이게 뭘 산다는 거는 자기가 뭐 부족한 걸 사거든요. 더 있는 걸 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기본적으로 어른들은 그러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는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해 보니까 나왔었는데 이게 기억해보니까 어쨌든 소비는 어떤 식의 결핍이 있어야 이제 하는 건데 이 세대 단위로 하면 너무 큰 얘기인데 크게만 얘기를 하면 그 지금의 50대 중후반 86세대는 아주 큰 결핍이 물질 같은 게 있었어요. 어린 시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이게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갖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큰 결핍이 물질주의였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물질적인 거에 약간 그 강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자산 같은 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그러니까 40대의 결핍이 어딨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IMF 그 경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개발 욕구가 제일 강한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욕구도 강하고 그래서 이 불안정성을 메꾸기 위해서 가족 간의 관계도 가장 좋아요. 40대가 지금. 그래서 자녀 세대와 관계가 50대에 비해서 훨씬 좋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세대의 취향이나 문화적 어떤 성향도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뭐 넓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 40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거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50대 같은 경우에는 소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핍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렇죠. 정신분석학에는 저장 심리가 있는 것이죠. 자기 것화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권력 욕구일 수 있고 또 지위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정치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40대부터는 그때 당시에 이제 경험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더 이상 조직이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앞선 거죠. 자기 개발이고 언제든지 바꿔서 갈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 반대로 조직에 대한 어떤 충성보다는 자기 가정 이런 것을 더 하게 되면서 자녀와 더 놀게 하고 맞습니다. 또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관심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녀 교육에 가는데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는 형태로 가게 되죠. 네. 굉장히 뭐 재능 교육도 많이 시키게 되고 최근에 한번 보니까 또 이 소유에 관련돼서 보니까 40대 같은 경우는 렌탈 서비스에도 좀 더 많이 관심을 보인다는 거래요. 그 세대는 좀 더 보이고. 그래서 40대가 일정 정도의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 소비의 관문 역할 비슷하게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네. 이제 그런 점들이 약간 부각이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번에 선거에 나간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런 걸 분석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전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확성기 갖다 대고 트로트 음악 바꿔서 선거운동하는 게 지금은 안 터진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얘기를 잘 새겨 들으시고 혹시 낙선하신 분들이 있다면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저희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전략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전략이 없었다. 뭔가 전체를 컨트롤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게 정치적 전략이 아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트렌드 전략. 그러니까 문화적 관점이 전혀 없었다고 전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 지체 현상이 전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뭐 전에 한번 못 말씀드렸어요. 살겠다 바꿔보자. 핑크색만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색 참 좋았는데 핑크색. 색은 이쁘죠. 네.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났던 그런 측면이 있고 심지어는 뭐 세월호 비난하고 뭐 지역주의 옹호하는 발언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에 많은 미통당 후보들이 떨어졌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그분들이 스마트하고 굉장히 능력 있고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집도끼 전략으로 자기 유권자들이 이런 거를 좋아하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그게 더 이상 시대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차라리 그냥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진심 섞이게 발언했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을 거죠 생각해요. 이번 선거에서 사실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본 게 카리스마 리더십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식인지 비밀스러운 리더십이라는 것이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는 최소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선거의 핵심적인 분위기가 현장 선거가 아니라 검색 선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색스폰 부르고 굉장히 멋있는 모습 이렇게 머리 이렇게 깎고 이렇게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뭔가 PT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이미지 잔상이 효과가 굉장히 짧게 끊어져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니까요. 계속 검색이 되고 내용의 그 사실 여부가 검증 가능한 수준까지 이제 사람들이 찾아보기 때문에 지금 요새 이제 집에 있으니까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를 놓치면은 이미지 선거라는 것은 충분한 컨텐츠가 기반이 됐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 그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외신이 정확하게 지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연 본부장이 왜 주목을 받았냐면 그런 뭐 트럼프라든지 뭐 아베처럼 아니면 시진핑처럼 뭐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 그거에 바탕을 두고 위기 관리 능력을 차분하게 보여줬고 거기서 신뢰를 얻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처음에 속이고 또 뭐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 지금 확산이 되면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사실 이건 문화적으로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혼자만의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고 영웅이라 하더라도 자기 약점과 강점들을 상호 보완하면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갔어야 되는 것을 이미 영화계에서도 보여줬는데 정치가 이미 그걸 수용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건 패배. 그러니까 카리스마 리더십의 어떤 붕괴? 협치의 그렇죠. 어떤 리더십의 확실한 어떤 인증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카리스마 리더십이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 문화에서 가부장적인 리더십인데 아까 40대가 가족을 중시한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40대들의 아버지의 상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처럼 수직적이지 않아요. 수평적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10대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잘 분석을 하셔야 정치 전략을 세우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좀 읽으라는 거예요. 국민의 눈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번에 이제 18세부터 선거를 했잖아요. 고등학생이 34,000명이었어요. 그런데 18세부터 20대 초반은 또 보수가 됐다 오히려 보수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물론 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성향의 정당을 찍었는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런 예측들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18세, 20세, 20대들이 보수화된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90년대생에 관련된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저는 청소년기에 어떤 교육과 어떤 담론들, 뭐 뉴스 담론을 포함을 해가지고 아니면 정치 권력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에 따라가지고 평생 세대적인 문화 가치관이 계속 간다고 봐요. 네. 저는 그냥 감히 말씀드리는데 조주빈을 보면서 잘못된 청소년기의 정치 담론과 맞물렸던 친구들이 나중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인식을 했어요. 그 세대는 묘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담론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경영학과 수업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투자하고 투기가 구분이 안 돼. 그래도 이번에 조주빈이 인터뷰했잖아요. 양심의 가치는 느끼지만 나는 돈이 된다고 그러면 총을 쏘겠다. 텔레그램 그거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인데 내가 뭐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을 수 나 잡아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뭐 아까 50대에 관련돼 가지고도 도덕성 우월성을 전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10대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디지털 문화에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우월의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엠번방에서 그렇게 돈을 왜 가지고 남을 착취하고 자기보다 더 약자인 것을 괴롭히고 그게 충분히 새로운 꼰대 보수가 혹은 꼰대 세대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되고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잡힌다라고 하는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이번에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무섭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투표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뭐 여당에서 젊은 세대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다.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막 180석이 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대로 만약에 도덕적 우월성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옳다는 식으로 50대 이상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의 꼰대의식이 가부장적인 나온다 그러면 젊은 세대는 바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자기식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세대를 아우르는 IMF 정도 급의 어떤 역대급 공통의 경험들이 지금 20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두가 위기를 맞이하고 함께 극복한 경험이 없다. 게다가 이제 이 친구들의 특징 자체가 SNS로
네트워크로 느슨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경험들을 오프라인에서 진한 감정 커뮤니케이션을 오가는 세대가 아닙니다. 네.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독특한 거는 96년생, 7년생들은 되게 진보적이에요. 왜냐하면 97년생이 어저께 세월호 6주기였지만 동년배들이에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고등학교 그 시기를 겪었던 사람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특정하려면 어떤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네. 20대를 접근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층위에 지지할 수 있는 그 테마가 뭔지를 먼저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월호라는 경험들 때문에라도 96년생 이후에 이 세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태도를 취해요. 근데 90년대생 초반생들은 의외로 아직 맞습니다. 사회적인 경험하기 직전의 세대는 특히 또 밀레니얼 세대는 의외로 약간 진보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에서 맞닥뜨리면서 현실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정치적 관심사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20대의 경험들을 어떻다 이렇게 재단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지금 세월호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저도 우리 첫 아이 낳고 둘째 아이 가졌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세월호가 됐거든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좀 아까 말한 대로 동년배인 사람들한테는 그 마지막에 세월호 막말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왔고 꼭 그게 부모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아픈 상처였기 때문에 그 세월호 막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 2014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8월 달에 그때 딱 그 세월호 부모 세대 40대 후반부터 50대까지는 애도 반응 때문에 소비고 보고 다 안 했어요. 네. 그 되게 독특하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강의에서 한 4, 5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그 시기에 어떤 경험들을 공유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네. 정치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확산이 돼야 됐던 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 많은 임상 전공자들, 그러니까 임상심리 전공자들이 팽목항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 그 심의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혜진 박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전문가들의 임상심리 그 상담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심리라는 거죠. 한국인 부모들이. 아니 애가 저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건강해지겠다고 상담 심리를 받겠는가. 그게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리가 있을수록 그런 마음들이 학생들한테 전해졌다고 그러면 그 세대들은 기성세대한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국가 정책 혹은 위정자들이 그때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도 지금 코로나 세대라는 친구들이 어떤 지금 경험을 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유럽의 특정 국가처럼 그냥 뭐 약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뒀다. 네. 그러면 그 젊은 세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사실 코로나19가 덜 퍼지게 된 거는 온라인 계약을 포함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개강과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덜 퍼진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의 그런 마음 또 앞으로도 뭐 몇 달간에 어떻게 그 친구들한테 관리할 것인가. 네. 예를 들면 2020 학번은요. 지금 최고로 우울한 세대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정 정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선의지로 공유하는 노력들이 계속 또 나중에 정치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총선 결과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